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을까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을 맞아서 우리 시장은 어제 휴장에 들어갔었죠.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들은 여전히 긴박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내리면서 마감이 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미 연준이 본격적으로 양적 긴축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6월의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둔 상태에서 어떤 작전 짜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박재은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외신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경기도나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하락세를 지속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봉쇄령 해제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우려와 그리고 기대감이 공존하는 하루가 됐습니다. 에너지 섹터만을 제외하고 10개 섹터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지수 흐름 살펴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는 0.54%, 나스닥은 0.72% 밀렸고요. S&P 500이 0.75%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밀린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은 0.09% 소폭의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아이패드 생산 시설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아이패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응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2% 소폭의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알파벳 A는 0.11% 강보합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은 아마존을 하반기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에 이어서 1.23%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2.36% 빠지면서 마쳤는데 740달러 선을 지켜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200달러 하향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는 1.89% 밀렸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반도체 섹터 내에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기는 했지만 주가는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잠시 후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은 외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1.91% 밀리면서 시장과는 다른 분위기를 나타냈고요. WTI는 0.51% 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봉쇄령 해제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지속된 모멘텀으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골드는 0.02% 소폭의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최근 저점 인식에 따른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흐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중국 전기차 섹터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미스프레시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51%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신선식품 스타트업이죠. 정확한 상승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 영향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간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확인되는데 관련해서 좀 이슈들은 신승용 대표께서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젠화는 32%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간밤 가장 많이 밀린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통증 유발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인데요. 자회사 매각 소식을 알리면서 지난 화요일장 주가가 67% 가까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간밤 가장 많이 빠진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니오는 1.04% 올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전기차 섹터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 리오토, 샤오펑 간밤에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세가 견고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다음 장으로 이어서 주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토는 1.56% 올랐고요. 샤오펑은 반대로 2.47%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빅토리아 시크릿 확인을 해보시면 8.93% 급등을 했는데요. 관련한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가이던스는 저조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체인 차질 위축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우수하게 기록이 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는 반응하면서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조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외신들 들여다보도록 하죠. 먼저 베이지북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Fed's Beige Book, some softening in consumer spending due to higher prices. 미 연준은 12개 지역 전체 미국 경제 활동이 직전 베이지북 발표 이후 계속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1월 발표한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대다수 지역은 slight or modest, 즉 약간 혹은 완만하게 성장했고 4개 지역은 moderate, 즉 보통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4개 지역은 직전보다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고 연준은 전했는데요. 다만 대다수 지역은 제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또 특히 소매 부분은 물가 상승으로 약간 둔화됐으며 주택 부문은 높은 가격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약세가 관찰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을 언급을 했는데요. 공급망 차질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대다수 지역 고용이 완만하게 혹은 보통으로 증가를 했다고 밝히면서 모든 지역에서 tight, 즉 빡빡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연준의 물가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지역이 strong, 강하거나 robust, 왕성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투입 물가가 그랬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경기 침체가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제 지표 저희 서울경제TV와 체크해 보시죠. 네, 그럼 다음 기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 뉴스가 확장됐는데요. Jamie Dimon says, brace yourself for an economic hurricane caused by the Fed and Ukraine war. 네, JP모건에서 발언이 나왔는데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JP모건에서는 특히 강조한 내용이 앞으로 economic hurricane, 즉 허리케인이 경제에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원인으로 꼽은 거는 Fed and Ukraine war를 꼽으면서 연준의 이 긴축 우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았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블러드 총재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블러드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훨씬 웃돌았다면서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 봤던 마지막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상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정적인 물가를 제공할 거라는 연준의 신뢰성을 위협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신뢰할 만한 연준의 조치 없이는 고정되지 않을 것으로 봤고요.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실질 경제 성장에 새로운 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투자 의견이 좀 어둡게 나온 상황에서 특히나 간밤에 IB들이 테슬라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Tesla delays deliveries of long-range models in US. 네, 테슬라에 대해서 먼저 투자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특히 롱레인지 모델이 중국 내 공급망 문제 그리고 사업 차질로 인해서 납품이 지연될 것을 시사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납품은 최대 한 달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망 이슈로 단기간 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기도 했는데요. 또 중기 시각에서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의 차량 인도 성장세가 테슬라의 장기 목표치인 5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섹터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온세미의 강력한 펀더멘털에 주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온세미는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언급이 됐는데요. 현재 밸류에이션이 저점이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중국 봉쇄령 완화와 같은 호재가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시사됐습니다. 이 두 종목 외에는 AMD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 그룹이 언급이 됐고요. 반도체 장비에도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KLA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스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외신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간밤에 나왔던 뉴욕 증시 상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경제 지표 그리고 베이지북 관련된 내용들은 그나마 조금씩 과거보다는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있었는데요. 관련돼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작전에 녹여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휴장일 때 상하이 같은 경우 봉쇄 해제를 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그나마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물론 경제적인 타격은 컸지만 해제가 됐다라는 것에 좀 더 방점을 찍고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중국 상해 봉쇄, 코로나 발발 때문에 이제 그 확산 때문에 이를 기피하고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65일간 코로나 봉쇄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6월 1일 어제부로 그 해제가 이제 되면서 사실상 65일 2달여간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주었다는 점. 특히나 그 4월 달 소매 판매가 무려 10% 이상 줄어들게 되는, 그리고 산업 생산 자체도 4월 2.9%나 하락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조만간 이제 그 발표가 되겠죠. 5월 달 지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 하지만 시장은 조금씩 더 앞서가는 그런 그림을 보이죠. 그 5월달 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4월달 지표보다 조금은 더 악화된 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시장은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발표되는 경제 지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두 가지 큰 정점 통과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이 기대감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정점 통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코로나 봉쇄 해제와 관련해서 코로나가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그 공급망 둔화 내지는 공급망 둔화라는 그런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결과로는 나타나고는 있지만 향후 더욱더 이제 그 저점을 지나서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히려 시장의 투자 심리, 센티멘탈은 오히려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 그대로 두 가지 시장 내 큰 악재, 2대 악재에 대한 둔화 기대감이 오히려 단기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주가에 대한 바닥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그 상해 봉쇄 해제와 맞물리게 되면서 코로나 정점 통과는 결국은 엔데믹 전환,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여름철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여름철과 관련된 계절 모멘텀이 가생하면서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시장 내 그 업종별로 모멘텀, 차별화를 나타낼 가능성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 여름철 차량 이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행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류에 대한 수요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 부분은 결국은 정유사들로 하여금 정제 마진을 계속 고공행진하게 만드는,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정유 관련 산업들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은 방역 규제가 해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특히나 이번 내일 모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 과연 우리 시장 내 얼마만큼 여행 수요가 국내 수요라 할지라도 증가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 좀 드려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행사와 각종 파티 모임, 이렇게 되면서 국제 유가, 정유회사가 관련이 되어 있고 음료수 소비, 식음료 주식이 관계가 있고 스포츠 의류 소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의류주에 대한 관심, 결국은 코로나 정점 통과라는 부분, 여기에 바캉스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서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는 계절 모멘텀의 극대화, 이 부분까지 한번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내지는 상해 봉쇄 해제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 부분까지 한번 짚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투자 결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의 경제 수도라고 불리는 상하이가 봉쇄가 전면 해제가 되면서 기대되는 업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늘 엔데믹 시대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좀 해야 된다, 강조를 계속 해오셨는데요. 굉장히 큰 그림에서 그려주셨습니다. 여행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 테고, 여행 때 또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금방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될지 알 것 같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 엔데믹 수혜 관련 업종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방향성에 투자를 하는 것이 곧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현재의 상황은 엔데믹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당장은 그 업종에 대해서 주가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는다라면 아주 먼 훗날이 아니라 조만간 그 수익률의 성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데믹 전환 관련 업종, 서서히 영업과 관련된, 고용과 관련된 변화가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가항공사, 노선 재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 노선이 재개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고용 확대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하나투어, 대표적인 회사죠. 3년 만에 공채를 재개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운항을 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 지금 현재 서울 내에서 2개 노선 운행이 이미 5월 28일, 5월 27일부터 재개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 점차 이 노선은 확대될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공항 리무진 버스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이런 소개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확실하게 점진적으로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 여행과 관련된 부분, 공항과 관련된 부분, 항공과 관련된 부분 확실히 개선되어지면서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분명한 것, 엔데믹과 동반한 여름철 계절 모멘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은데요. 분명히 여름철 해외 야외 스포츠,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 스포츠 의류, 식음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성은 분명한데 모멘텀은 다소 좀 어려운, 당장 급격한 모멘텀이 나타나긴 어려운, 하지만 점진적인 지속 증가가 기대되어지는, 제 말씀은 방향성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는 조금은 더 안정적인 나의 포트폴리오를,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간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엔데믹 관련주들 모멘텀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서서히 점진적인 주가의 정상화 기대감, 소위 말하는 주가 배수, PER의 정상화, 그리고 영업이익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결국 이제 그 7월 초 이제 한 달 정도 후면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달 하순경 프리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아마도 시장 내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은 엔데믹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러한 엔데믹 수혜주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취매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안에서도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꼭 편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이 연준에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양적 긴축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관련돼서 목재 가격이 미국 물가 상승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목재 가격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는 것인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히든 이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 FOMC 양적 긴축 QT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 달에 평균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150억 달러로 이제 그 축소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350억 달러까지 연말까지 확대를 하겠다. 양적 긴축의 가속도를 좀 낼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금리 인상의 속도와 관련해서 향후 최소한 한 2-3달 정도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도 시장은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일단 그 빅스텝이다 하더라도 그게 몇 달 동안 지속이 된다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특히나 숨겨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목재 가격의 하락, 급락세. 실질적으로 FOMC가 금리 인상한 지 한 3개월 정도가 됐죠. 3개월 사이에 무려 미국의 목재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 그런 수준까지 한 40% 이상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난 한 2월 정도부터 급락세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 왜 목재 가격이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방향제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목재. 미국의 주택 건설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사뭇 다른 원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시멘트와 벽돌 중심의 어떤 그 주택 건설이 진행이 된다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고층 빌딩을 제외한 1, 2층 정도의 미국 내 대다수의 주거형 주택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벽돌이나 콘크리트 쪽보다는 목조 주택을 선호하고 있다. 목조 주택이 미국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무려 70% 이상에 이를 정도로 목조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목재 가격이 하락을 왜 할까? 결국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신규 주택 매매, 주택가 지표 둔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달, 얼마 전에 발표한 4월달 신규 주택 매매, 미국에서의 16.6%나 전월 대비 감소할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신규 주택 매매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결국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택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금리의 인상으로 인해서죠. 이 부분은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목재 수요가 둔화가 되고 목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인플레 둔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다라는 점. 이는 인플레이션.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코로나 정점은 중국 상해 봉쇄 완화와 함께 정점 통과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인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재 가격의 하락세 전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통과 기대감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31일이었죠. 지난 이틀 전이었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 파월 연준 의장 이례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핵심 어젠다는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합의 내지는 논의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파월 연준 의장도 물가 안정이다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고 행정부의 수장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11월 중간 선거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장 내에 결국은 최대의 현안 과제가 물가라는 부분을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인플레이션과 코로나는 이미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둔화되는 과정을 겪게 될 텐데 그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율이 둔화는 되지만 고공행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통화 긴축 상황이 지속된다라면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게 될 거고 이 중에서 의식주라는 생활 필수 이 부분 중에서 주거비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결국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야기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필수 소비재와 내구 소비재를 우리가 구분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점. 결국 정점은 통과했지만 당분간은 필수 소비재에 조금은 더 우리가 주목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내구 소비재에 대한 포트폴리오 내 투자 비중을 높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에 전개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여기에도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거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결국은 우리나라 최근 발표된 전 월세 거래 비중 중에서 월세의 거래 비중이 증가를 계속하면서 전세 비중을 추월했다. 역전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봤더니요. 월세 비중이 50.4%, 전세 비중이 49.6%. 그 이야기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자 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빌려서 월세를 그 전세금을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분명하게 지표로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우리나라 내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시사점은 주거비가 증가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는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소비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이에 대한 힌트가 되고 있는 주변 지표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고용 지표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나면 결국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 얼마만큼 상승하게 되는지 이 부분 역시 상당히 중요한 소비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 지표다라는 점 꼭 확인하시면서 지금 현재 주거와 관련된 어떤 그 비용이나 주거와 관련된 지표들 미국의 목재 선물 가격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유의미한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큰 흐름에서 좀 짚어봐야 된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 전략 저희 6월에 첫 거래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요? 네, 하반기의 투자 전략은 일단 계속되는 어떤 인플레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 여건이다. 여기서 다음 달 초에 진행이 되는 2분기 실적 시즌에 과연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에 앞서서 기업 실적으로 가기 전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지표 국제 인플레이션의 증가는 결국 우리나라의 수입을 상승을 시키면서 어떤 그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국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정점 통과 두 가지 핵심 이슈 인플레이 정점과 코로나의 정점 이 두 가지가 정점 통과 가능성 높아진다. 그러면 서서히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변동성 이 부분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멘텀을 추종하는 투자 전략보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방향성이 명확한 이슈, 이벤트를 추종하자. 이거는 첫 번째가 엔데믹 전환이라는 점. 여기에 계절 모멘텀이 같이 합세하게 되면서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시기일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정책 관련주에 대한 편승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했고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관심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은 지속 성장이 가능한 퀄리티 성장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인데요. 친환경 인프라와 원전 그리고 그 서서히 변하고 있는 제약과 바이오에 대한 관심,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배터리랄지 4차 산업혁명이랄지 그리고 엔데믹 수혜주에 대한 관심,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 지속이라는 속에서 그 비용 전가가 용이한 업종, 비철금속과 경기 소재주 결국 이렇게 요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은요. 어찌 보면 2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조금은 더 좀 전념하는 그런 그 생각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모시고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6월에 첫 거래일 개장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하반기에는 3,000선 탈환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반기에 어느 정도 시장이 바닥을 다졌고 하반기에는 방향성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우선 국내 시장은 상반기 내내 대외적인 변수들, 매크로 지수들이 악화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겪어나가는 그 증시 상황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억누르는 상반기의 흐름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주요 도시의 봉쇄까지 나타나면서 녹록지 않은 상반기를 보내왔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조금씩 낙관론에 나오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조금씩 완화되는 시그널이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6월 1일부터 주요 도시에 봉쇄를 완화하고, 이에 따라 또한 경기 부양책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 중국의 소비 진작, 그리고 미국 시장의 그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는 부분 등이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증시에도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역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그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거에 따른 시장의 그 변동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은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돌아보면 굉장히 힘든 한 6개월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조금 더 지수가 상방으로 방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사실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당장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좋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업종과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우선 시장을 접근하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는 이제는 온전하게 펀더멘탈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5월이 지나고 6월달 2분기 마지막 달로 접어들었는데요. 2분기 실적이 확연하게 개선이 되거나 성장이 나타나는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것이 어떤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그 엔데믹과 리오프닝과 함께 그리고 물가 인상 그 부분까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의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섹터, 대표적으로 그 의류 사업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류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까지 나타나는 업체 같은 경우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 의류 산업의 패턴상 4분기와 2분기가 성수기다라는 점을 감안하셨을 때는 이쪽 의류 쪽에 의류 산업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조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에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성장주 쪽에서도 그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쪽이라든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반도체 대형주 쪽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형주 쪽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역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 어떤 중국 쪽 공세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성차 쪽, 대형주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고 종목에 대한 선정을 하실 때는 실적이라는 점, 그리고 고평가와 저평가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종목 선정을 하셔야 되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시장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볼만한 업종과 섹터 이야기를 굉장히 큰 틀에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또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를 좀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 관련돼서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유가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국제유가의 올해 같은 경우 $100대의 높은 가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공세 완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오펙 회의 등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물론 유가가 $100 아래로 하회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최근의 급등세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차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차 안정화될 것 같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국제유가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수출입 기업들에게 직격탄이 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5월 수출과 관련돼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록을 했지만 이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무역 수지는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출입에 좀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 상황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수출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주요 국내 수출 품목 15개의 품목이 모두 성장을 했고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역대 5월 중에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봉쇄 조치로 대중국 수출이 4월 같은 경우 역성장을 보였지만 5월달 같은 경우는 증가세로 전환한 점을 고려했을 때 6월 같은 경우는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의 실적 성장과 수출폭도 기저 효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어떤 러시아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해서 에너지 수입 적자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수출업체들과 수출 품목을 보자면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국내 경기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가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수급이 조금만 개선이 되고 완화가 된다면 오히려 에버리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수치 발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도 좀 정상화가 되고 더불어서 지금 수출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증가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한국
국내 시장이 휴장일 때 미 증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거나 상승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지만 삼성전자의 대형 M&A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그 개별 섹터가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금리 같은 경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을 대응하실 때 앞서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성장에 뚜렷한 섹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것이 유효한 증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조금씩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그 수급적인 요인으로는 외국인의 현선물을 포지션을 살피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한 시장 대응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현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보다 자세한 종목별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황혜수 차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M&A 이야기가 선거일 직전에 좀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리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첫 번째 이슈부터 좀 풀이를 해주시죠. 네, 기업에서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의미가 아리백이겠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주,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는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가 시장에 대해서 한 90% 정도를 과점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태양광과 관련해서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비중이 높고 태양광과 관련돼서 소모될 수 있는 부분, 크게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중국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들의 시세가 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산업 자체가 뚜렷하게 바뀐 거는 없고 기존에 이어오던 기조대로 이어오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도 새롭게 나온 데이터가 아니라 기존에 나온 데이터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업데이트돼서 나온 구조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가 기존의 태양광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의 비중이 높았던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와 함께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왜 태양광 풍력의 종목들의 시세가 났는지 그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그 아리백과 관련된 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또 다른 요소로 신재생 에너지 주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에 마지막 거래일에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렇게 움직였던 거군요. 관련돼서 첫 번째 이슈를 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슈와 관련된 종목, 오늘 어떤 종목 선별해 주셨을까요? 네, 우리나라 태양광과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을 철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남아있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과 연결돼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인버터 그리고 모듈 생산 업체입니다. 아주 프리미엄 부분의 제품을 생산을 한다
업체라기보다는 공정상으로 그래도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뚜렷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승이라든지 하락 요인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77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3,797억 원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 7,650억 원대고요. 영업이익은 380억 원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3,797억인데요. 올해 예상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적정한 수준의 유지를 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전방의 산업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실적 대비해서 현재 비싸지 않은 구간에서 모멘텀이 추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산업은 전방이 크게 변하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장기로 투자를 한다. 아니면은 나는 이걸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지금의 구간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가겠다. 이러한 대응보다는 가격대를 정하고 매수 이후에 목표 수익률을 정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반영을 한 구간에서 주가가 오른 측면도 있고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은 뚜렷하게 연속성으로 주가가 상승한다기보다는 바닥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을 때 종목들의 시세가 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저희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33,700원에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을 좀 살펴볼 텐데 어제 우리 시장은 휴장이었고 미국 증시도 앞서서 휴장이 좀 있었죠. 관련돼서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을 살펴보니까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6월장부터는 조금씩 우리 시장도 상방으로 좀 흐름을 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 최근 시장 진단과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 이야기해 주시죠. 네, 미국이 우리나라 휴장을 할 때 2거래일간 소폭 조정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특징은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하락폭을 만회하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그래도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그 하락폭이 커진다 하기보다는 변동성은 줄어드는 구간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폭을 만회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국면에서는 종목별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3단계 레벨이 기존에 저희가 봤던 2,550 구간을 깨고 내려가려고 하면 저희가 모르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하방의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하락 같은 경우도 2,600대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은 그 지수단에서 대응을 어떻게 한다 이러기보다는 종목별로 지금 좋은 종목을 선별을 해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초점 아니면 수급에 대한 초점 그런 점을 요소로 교집합이 있는 종목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겠고요. 그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시장이 이제 변동폭이 줄어들었고 새로운 악재 그 부분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시장은 박스권의 하단 그다음에 상단 그러한 흐름을 중점으로 해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종목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급 중심으로 한 번 더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관련돼서 그러면 시장보다는 종목을 보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NF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9조 3천억 원대인데요. 최근에 자사주
매도 이슈로 인해서 고점 대비해서 10%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 그래도 강한 측면이 있고, 다만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서 포트폴리오에 크게 담아간다 그런 접근보다는 그래도 시장에서 주도주기도 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코스닥 시총 상위다 보니 그 코스닥 지수의 상승과 함께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강세를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25만 6천 원 구간에서는 매매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격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짚어본 두 번째 특징주 LNF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저희가 작전을 세워봤습니다. 매매 시그널 통해서 장중 흐름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